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는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 퍼즐을 맞춰보려고 해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선거 부정 의혹, 경제 제재,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어떻게 한 나라와 지도자의 운명을 그냥 송두리째 흐들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선거를 둘러싼 의혹 하나가 어떻게 강대국의 경제 제재라는 칼날이 돼서 돌아오고 이게 또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보는 거죠. 청취자께서 던져주신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 된 사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료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시나리오. 이게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에게 보내는 아주 섬뜩한 경고 메시지였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마두로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를 합법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고 아예 마약 범죄 조직의 수괴라고 딱 규정해버린 겁니다. 아, 마약 범죄 조직의 수괴요? 네, 이게 법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주권 면제 특권이라고 해서 보통 한 국가의 원수는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마두로에게 마약 밀매, 테러, 심지어 살인 혐의까지 적용하면서 이 특권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마두로가 아니라 범죄자 마두로로 프레임을 딱 바꿔서 국제법이 아닌 미국 국내법의 잣대를 들이댈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와,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무서운 접근 방식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1990년에 파나마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할 때 써먹었던 법정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국가 원수라는 방패를 아예 없애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군사작전도 훨씬 정당화하기 쉬워지고요. 작전 내용 묘사도 정말 영화 같았어요. 미 특수부대가 헬리콥터랑 장갑차를 동원해서 대통령궁을 급습하고 이 과정에서 마두로의 쿠바인 경호원들을 포함해서 80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이건 사실상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렇게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목표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걸 전 세계에 보여준 일종의 무력 시위였던 셈이네요. 네, 자료는 이 사건을 미국의 역량시연, 그러니까 Capability Demonstration이라고 분석해요. 국제법이나 주권 같은 고상한 개념들은 우리 국익 앞에서는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든 족집게로 집어내듯 무력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낸 거죠. 자, 그럼 그 강력한 메시지가 왜 하필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특정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두 개의 레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레드라인? 네, 첫째는 선거 부정, 그리고 둘째는 노골적인 친중 성향.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모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핵심 의혹들이라는 거죠. 먼저 그 친중 성향 의혹부터 한번 짚어보죠. 대만 언론 보도를 인용한 4개의 요구, 4개의 약속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고 이지스함 같은 한미연합 자산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하지 말고 미국산 중거리 미사일 타이폰 배치도 거부하고 결정적으로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도 반대하라는 거였잖아요. 이건 사실상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한국의 안보 주권을 중국에 일부 넘기라는 요구와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중국이 약속했다는 것도 아주 구체적이죠. 네, 맞아요. 하나오션 자회사 제재 풀어주고 한알량 완전히 해제하고 중국인 관광객도 3배에서 5배까지 늘려주고 심지어 김정은과 대화도 주선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비핵화는 쏙 빼고요. 물론 이 점은 분명히 해야겠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분석은 이런 의혹이 존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미국에게는 동맹에 대한 배신 시도로 비칠 수 있는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이후에 중국 관용 매체의 CCTV와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부분이 이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런 의혹이 있는데도 굳이 중국 관용 매체에 나가서 저런 발언을 한다고? 라며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죠. 동맹국 지도자가 경쟁국과 안보를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그 의혹만으로도 신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레드라인, 선거 부정 의혹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트럼프에게는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분석하더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이유가 베네수엘라 회사가 만든 스마트매팅이라는 전자투표 시스템 때문이라고 찰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아, 그 스마트매틱이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만든 미루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기술이 바로 이 스마트매틱과 작동 방식 면에서 유사점이 많다는 의혹이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냥 기술 쪽 유사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하더라고요. 자료에 따르면 두 시스템 모두 개표 과정에서 외부 통신망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 측은 외부 개입이나 데이터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거죠. 심지어 기묘한 지리적 연결고리까지 언급되죠. 아, 맞아요. 그 성담 이야기요. 네, 2020년 미국 대선 직전에 마두로 정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갑자기 5배나 늘렸던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 KYCA 본사가 성남에 있잖아요. 네, 대외 무상 원조 담당하는 곳이죠. 근데 이 코이카 본사랑 미루 시스템 사무실이 차로 10분 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죠. 물론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모든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면서 거대한 그림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코이카, 성남, 미루 시스템, 이재명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대표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마두로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예측해요. 아, 군사적인 방식은 아니고요. 네. 한국은 명백한 동맹국이니까 마두로처럼 군대를 보낼 수는 없죠. 대신 더 수준 높고 더 정교하며 그래서 더 잔혹한 방식, 즉 경제적, 법적 압박을 총동원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거론되나요? 자료를 보니까 우선 경제와 금융 제재가 가장 먼저 나오네요.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긴다든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요.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골라서 때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자료는 이재명 정부가 쿠팡 CEO의 출국 금지를 시도했거나 유한 킴벌리를 압박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미국에게 보복 제재를 가할 완벽한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미국 기업을 찬압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너무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법정의 압박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가 대북 송금 추적. 아, 이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의혹이죠. 네.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금융 추적 기술을 동원해서 불법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예요. 이건 한국 검찰의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달러로 거래되는 이상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 그건 미국의 사법 관할권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니까요. 두 번째 법적 압박은 더 무서운데요. 바로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제조사를 압박하는 겁니다. 선거 시스템 자체요? 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루 시스템을 타겟으로 삼아서 선거 사기 주범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주고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전략이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한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시나리오가 그냥 추측이 아니라 이미 매우 직접적인 경고 신호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트럼프의 백악관이 마두로 체포작전 직후에 김포국제공항에서 찍은 트럼프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비속어 약자인 FAFO라는 캡션을 달았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백악관 공식 계정에서요? 그런 비속어가 섞인 표현에 섰다는 건가요? 정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외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거의 뭐랄까 길거리 싸움 수준의 노골적인 경고인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FAFO 메시지가 단순히 마두로 사건을 정리하는 포스팅이 아니라 그 사건의 맥락 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그를 잠재적으로 비호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 모두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으로 해석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마두로 꼴 나기 싫으면 알아서 처신해라. 이런 아주 거친 메시지인 셈이죠. 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네요. 만약 미국의 압박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중국이 과연 이 대표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진 커밍스라는 분석가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중국에게 이 대표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시적인 전략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다. 네, 즉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담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버려질 카드가 될 거라는 거죠. 그 근거도 역시 마두로의 사례에서 찾고 있죠.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지만 정작 미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네, 자료의 묘사가 아주 생생해요. 시진핑의 전화기는 마두로의 절박한 부재중 전화로 가득 찼지만 중국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돈과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 앞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철저히 발을 뺐습니다. 이건 전략적 동맹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른 일시적 파트너십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결국 중국의 지원은 결코 절대적인 안전보장 수표가 될 수 없다는 거네요. 이 대표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순간 중국은 언제든 그를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외교는 철저히 실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가치보다는 자국의 이익 계산이 항상 우선한다는 점을 이 선례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어떻게 한국의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 수 있는지, 선거 부정 의혹과 친중 행보라는 두 개의 축이 한 지도자를 얼마나 위험한 국제적 압박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 무서운 시나리오를 엿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는 마두로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임시정부 수장으로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계속 지지해왔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던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선택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트럼프의 선택은 놀랍게도 마두로의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였다고 합니다. CIA의 비밀보고서에 근거한 결정이었다는데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이유가 뭔데요? 베네수엘라 야당이 선거 부정과 독재에 맞서 싸우긴 했지만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들을 실패자들, 루저스라고 평가했고 실패자들에게 권력을 줄 수는 없다는 지독한 실용주의를 보여준 거죠. 정말 의외의 결론이네요. 단순히 우리 편, 같은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안정이나 외교적 수사 같은 것보다 때로는 강력한 투쟁 의지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걸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